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고전소설 김사과 시리즈 18번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김삿갓은 공허 스님과 작별한 뒤에도 해금강으로 향하는 길에서 좀처럼 이별의 여운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세속의 욕망을 내려놓고 방랑의 길에 오른 지도 어느덧 3, 4년. 그는 그동안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죠. 이제는 인정 같은 것 좀 깨끗이 끊어냈다고 말입니다. 허나 뜻을 나눈 사랑과 등을 돌리고 나서야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 자부였는지를 알게 되었죠. 발길은 가벼웠으나 마음 한켠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허전함을 메울 길이 없었지요. 그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은 결국 인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그때 문득 백낙천의 시 한 구절이 떠올랐죠. 사람은 나무도 돌도 아니니 누구나 정을 지니고 있다는 그 말. 미인을 만나지 않음만 못하다는 구절 또한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움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듯 뜻이 맞는 사랑과의 이별 역시 미인과 헤어짐 못지않게 서글픈 법이었죠. 김삿갓은 한동안 말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이내 통쾌하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하하, 아이 어리석은 김삿갓아, 천혜의 방랑객인 네가 오늘따라 어찌 이리도 지질이 못난 꼴이냐.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인생의 다반사니더냐. 스스로를 그렇게 꾸짖고 나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해금강에 이르니 겨울바다는 쓸쓸하기 이를 데 없었죠. 멀리 바다 위에 떠있는 솔섬과 까치섬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으나 거칠게 밀려드는 파도 탓에 풍경은 한층 황량해 보였습니다.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만경창파뿐 하얀 모래밭 위로는 갈매기들만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느릿하게 날고 있었죠. 그때 어디선가 고깃배 한 척이 구성진 뱃노래를 부르며 바다를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듯 갈매기들이 일제히 하늘로 날아올랐죠. 김삿갓은 모래와 갈매기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시 한 수를 읊조렸어요. 갈매기도 희고 모래도 희여 모두가 희니 모래와 갈매기가 구별조차 어렵구나. 어부의 노래에 갈매기가 날아가니 그제야 모래와 갈매기가 제각기로다. 그렇게 바닷가에는 어느덧 날이 저물었어요. 파도 소리는 낮아지고 바람에는 겨울의 기운이 스며들었죠. 김삿갓은 모래밭에 서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하,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차피 정첩시 나선 길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더 떠돈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지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문득 한 길이 떠올랐어요. 관북천리.
안변의 서광산은 태조 이성계의 건국 신화가 서린 곳이요. 계주와 명천은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한과 침묵을 남기고 지나간 유배의 고장이 아니던가 말입니다. 가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땅 시 한 줄과 발자국 몇 개쯤은 남겨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뜻과 달리 현실은 늘 소박한 데서 발목을 잡았죠. 지금 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일의 여정도 관북의 풍경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이 겨울 바다 곁에서 몸을 누이 잠자리 하나, 그것이 우선이었죠. 백운함에 머물 적에는 잠자리를 걱정할 일도 없었고 끼니를 염려할 까닭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허 스님과 헤어진 오늘부터는 모든 것을 그날그날의 운수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되었죠. 나는 한바탕 호화로운 꿈을 꾸다가 이제야 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셈이구나. 내일의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변 땅을 향해 얼마쯤 걸어가던 중 깊은 산속에서 오막살이 한 채가 눈에 띄었죠. 살인문조차 없는 조촐한 두옥이었습니다. 김사카 씨 주인을 불러보니 파파한 할머니 하나가 문을 열고 내다보았어요. 지나가던 나그네입니다.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을는지요? 백발의 노파는 잠시 그를 훑어보더니 이내 방문을 활짝 열며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집에는 먹을 게 없는데 괜찮겠소? 먹을 것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잠만 재워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아이, 그러면 뭐 어서 들어와요. 말은 짧았으나 그 태도에는 인정이 무르노가 있었습니다. 봉당에 삿갓을 벗어두고 방 안으로 들어서니 단칸방은 비좁기 이를 데 없었죠. 방 안에는 화롯불이 펴져 있어 그름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김삿갓은 자리를 잡고 초면 인사를 올린 뒤 조심스레 말을 꺼내었죠. 할머니께서는 자제분이 없으신지요? 노파는 콧방귀를 한번 끼며 툭 내뱉듯 대답했습니다. 아이, 자식이 없긴 왜 없겠어. 있어도 자그마치 열이나 되지. 아이고야, 10분이나요. 그럼 자제분들은 모두 어디 가고 할머니 혼자 계신 겁니까? 김삿갓이 놀라 되묻자 노파는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이, 뭐 덜어는 중이 되기도 했고 덜어는 잘 살아보겠다고 도회지로 떠났고 덜어는 뭐 지 애비를 찾아가기도 했지. 애비를 찾아갔다고요? 아니, 그러면 영감님은 아직 살아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아이고, 애비가 넷이야. 처음셋은 다 죽고 에휴, 마지막 서방 하나만 아직 살아있지. 아니, 그럼 그 영감님과는 왜 함께 살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노파는 아무렇지 않게 화롯불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서광사에서 중노릇을 하고 있다오. 지 애비를 찾아간 자식들은 전부 중의 새끼들이지. 아이코야, 너무도 담담한 말에 김삿갓은 입을 벌린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 과거가 복잡할수록 입을 닫기 마련이지요. 허나 눈앞의 노파는 추호의 부끄러움도 숨김도 없이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태연히 말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김삿갓은 문득 이 노파야말로 속세의 허물을 넘어선 살아있는 부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웃음을 머금고 다시 물었죠. 아니, 영감님이 네 분이나 계셨다면 할머니께서 젊었을 적엔 무척 미인이셨던 모양입니다. 노파는 피시 웃으며 손사래를 쳤죠. 아이고, 뭐 미인은 무슨 미인이야. 그저 어찌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여자는 한 사람만 섬기면 상팔자라지만 나는 팔자가 기박해 그리 못 살았을 뿐이야. 그 말에는 부끄러움도 뉘우침도 없었죠.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형편 닿는 대로 살아오다 보면 사람이란 누구나 저리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삿갓은 문득 마음에 걸려 조심스레 물었죠. 자식들과 헤어져 혼자 사시니 외롭지는 않으십니까? 노파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내졌어요. 아이, 뭐 외롭긴 뭐가 외로워.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는 걸.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엔 혼자 죽는 법이야. 생과 사를 이미 건너온 사람의 말투였죠. 노파는 그렇게 말하곤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유, 저녁을 대접해야겠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게 변변치 않아서 말이지. 아, 저는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할머니 드시는 대로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아이, 그럼 국수나 삶아 올 테니 잠깐 기다리구려. 노파가 부엌으로 나간 뒤 김삿갓은 방 안을 찬찬히 둘러보았어요. 천장에는 거미줄이 여기저기 얽혀 있었고 화로에서는 아직도 그름 냄새가 은근히 풍겨나왔죠. 그는 천장에 거미줄을 올려다보다가 화로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맡으며 문득 희시 한수를 읊조렸습니다. 하늘은 높아 손에 잡히지 않고 꽃은 늙어 벌마저 오지 않네. 천장의 거미줄과 화로의 그름을 한문 글자에 맞추어 헤아려 보니 제법 시 한 수가 되는 듯하였죠. 그리하여 혼자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노라니 노파가 소반에 국수 한 사발과 간장 반 종지를 올려들고 들어왔습니다. 밥 대신 국수뿐이니 국수라도 드시오. 김삿갓은 국수와 간장 종지를 내려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또 하나의 희시를 얻었습니다. 국화꽃이 쓸쓸한 모래밭에 피어 그림자가 연못의 절반쯤 비치네. 국수 한 사발, 간장 반 종지 또한 그 나름대로 시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드시지 않고 왜 바라만 보고 있어요? 먹을 것이 성에 안 차서 그러오? 아, 아닙니다. 저도 먹겠습니다만 할머니도 함께 드십시오. 김삿갓은 뜻밖의 시를 얻은 기쁨에 국수 한 사발을 말끔히 비워냈습니다. 마침 그때 산 너머 마을 김부자댁에서 회갑잔치를 치렀다며 돌림 음식을 한 소쿠리 들고 사람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잔치집에서 이런 걸 다 돌려주다니 참 고마운 일이로구나. 노파는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되뇌며 음식을 다른 그릇에 옮겨 담았어요. 이윽고
회갑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소반 위에 올려놓고는 이렇게 말했지요. 아이고, 손님이 복이 많아. 내가 이런 좋은 음식을 얻어먹게 되는구먼. 어서 드시오.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노파의 마음씨가 고마워 김삿갓은 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마음이 고우신 덕택에 제가 이런 좋은 음식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며 소반 위를 바라보니 강정, 빙 사과, 대추와 복숭아까지 시골집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잔칫날의 음식들이었어요. 소박한 집에 모인 이 한상이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정, 빙사과, 대추, 복숭아. 김삿갓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음식 이름을 하나씩 읊조리다가 불현듯 그 가운데서 또 한 수의 시를 얻었습니다. 가난한 선비가 정자 곁을 지나 술에 대취해 소나무 아래 엎드렸네. 강정 빙사과 대추 복숭아. 한문 글자를 맞춰보니 그것은 그것대로 제법 시의 꼴을 갖추고 있었죠. 김삿갓은 스스로도 즐거워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둘이서 음식을 다 먹고 나니 소반 위에는 떡 한 덩이만 남았지요. 그러자 노파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겨울이면 토끼 사냥을 하는 개가 한 마리 있다오. 이건 그놈 몫으로 줘야겠네. 노파는 문을 열며 마당을 향해 불렀어요. 복실아, 이거는 네가 먹어라. 떡 한 덩이가 마당으로 던져지자 개가 달려와 허겁지겁 그것을 받아먹었습니다. 아마 조금 전까지 뒷간에서 무엇인가를 뒤적였는지 몸에서는 구린내가 은근히 풍겨나왔지요. 김삿갓은 떡을 먹는 개를 바라보다가 거기서 또다시 희시 한 수를 떠올렸습니다. 달이 옮겨가니 산 그림자도 달라지고 사람은 먼 길을 떠나 품삯을 벌어오네. 이렇듯 눈에 들어오는 모든 풍경을 시로 바꾸어 버리니 보고 느끼는 일이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란 본디 각박하기 짝이 없는 것인데 이체만 매달리다 보면 뭐가 나고 정에 치우치면 휩쓸려 떠내려가며 고집이 세면 삶이 거북해지죠. 그렇게도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인생이 아니던가. 그렇다고 사람이 없는 무인 고도에서 혼자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어려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사람에게는 시가 필요하고 그림이 필요하며 음악이 필요한 것이었죠. 익살이 필요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천장에 거미줄이 슬고 화로에서 그름 냄새가 풍기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가난한 살림은 너무도 비참하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그 비참한 현실을 시로 풀어내어 받아들이는 순간 그 안에는 남들은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조용히 깃들게 되는 법이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오늘은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김삿갓은 저녁상을 물리며 정중히 인사를 올렸어요. 그러자 주인 노파는 손을 설레설레 내저었죠. 아유, 그게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손님 덕택에 배가 터지도록 먹은 걸. 회갑집에서 할머니를 위해 음식을 가져온 것인데 그게 어째서 제 덕택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이, 저 평소엔 입에 대보지도 못하던 음식을 손님이 오고 나서야 얻어먹었으니 그게 손님 복이 아니고 뭐겠어. 노파의 생각은 조금도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남을 먼저 세우는 마음이었죠. 자비심이란 본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순간 김삿갓의 머릿속에 공허 스님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죠.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사람은 천만금을 쥐고 있어도 늘 가난에 시달리게 되는 법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공허 스님의 말씀만이 아니었습니다. 노자는 족한 줄 아는 자가 곧 부자라 했고 책은담의 저자 홍자성 또한 마음의 무력이 없으면 가을 하늘처럼 노었고 맑은 바다처럼 깊어진다고 하지 않았던가 말이죠. 김삿갓은 노파의 가난한 살림을 시로써 한번 미화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노파 자신은 가난에 대해 손톱만큼도 개의치 않고 있었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공덕마저도 남에게 돌리려 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야말로 부처의 자비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길을 떠나려 하자 주인 노파가 전송하려고 따라 나오며 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디로 가는 길인고? 아, 글쎄요.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함경도 쪽은 한 바퀴 돌아볼까 합니다. 그러면 함흥이라는 데도 들리겠구먼 그래. 물론입니다. 함흥에도 들러볼 생각입니다. 그 말을 듣자 노파의 얼굴에 갑자기 서글픈 빛이 스쳤습니다. 아휴, 함흥에 가거든 내 딸년을 한 번만 만나 봐주면 고맙겠네만. 그 애 주소를 내가 알아야 말이지. 따님이 함흥으로 출가를 하셨습니까? 출가는 무슨 출가야. 함흥에서 기생질을 하고 있다는 걸. 그렇다면 주소를 몰라도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라더라. 저 아명은 곱단이라 불렀는데 기생이 되면서 이름을 바꿨다고 하던데 기억이 안 나네. 노파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불현듯 말했습니다. 맞다. 이 이름을 가련이라고 한다더군. 함흥 사람 손에 팔려간 지가 벌써 20해가 다 되어가니 그 애도 이제는 30이 다 되었겠지. 알겠습니다. 언제 함흥에 들르게 될지는 모르지만 가게 되면 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삿갓은 그렇게 노파와 작별하고 다시 나그네의 길에 올랐습니다. 안변은 관동과 관북의 접경지대였죠. 관동을 지나 관북 땅으로 접어드니 산세는 한층 험해지고 인가 또한 눈에 띄게 드물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라곤 겹겹이 둘러선 산 줄기뿐 사람 사는 집은 구경조차 할 수 없었죠. 김삿갓은 배가 고프면 솔잎을 따서 입에 넣기도 했고 때로는 칡뿌리를 캐어 허기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 경치만은 절경이어서 눈요기만으로도 진수성찬을 받은 듯 했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랐지만 김삿갓은 좋은 경치를 만나면 밥을 굶어도 배가 부른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안병고를 향하여 깊은 산속을 걸어오기를 사흘 만에 처음으로 오막살이 한 채를 발견하였죠.
사흘 밤을 연이어 토구의 신세로 지내다 처음으로 인가를 만나니 그 반가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막살이를 찾아가 사정을 말하자 주인은 별다른 말 없이 하룻밤 묵어가라 하였지요. 감자 농사를 지어 겨우 연명한다는 그 집은 가난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문에 바른 창호지는 마치 여와씨 시대의 종이처럼 거무스름했고 방 안에는 천황씨 때부터 쌓였을 듯한 먼지가 그대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대접한다며 내온 것은 보리밥 한 그릇이었는데 보리가 몇 해나 묵은 것인지 밥빛이 새빨갛게 돌아 있었죠. 김삿갓은 하룻밤 신세를 지고 난 뒤 이튿날 아침 길을 떠나며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를 남겼습니다. 녹색 개울가에는 하루 종일 사랑 그림자 하나 없고 외딴 집은 강 중턱에 매달린 듯 서 있었다. 여와의 종이 천황의 먼지라 읊조리며 돌아보니 검게 빛나는 그릇은 우나라 때 구운 것이오. 붉은 보리밥은 한나라 곡식인 듯 하였다. 떠날 때는 고맙다는 말을 전했으나 간밤이를 떠올리니 입안에 씁쓸함이 남았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고단해도 그것을 익살스럽게 시로 바꿔 읽고 나면 그 나름의 즐거움이 있었던 것이었죠. 김삿갓은 관북 땅에 들어선 지 열흘 만에 가학루라 불리는 이름난 정자에 이르렀습니다. 안병 고을의 진산은 학성산이었죠. 가학루는 학성산 동쪽 언덕 위에 자리하여 동해 바다를 멀리 굽어보며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솟아있었습니다. 팔짝 지붕에 추념하다 하늘을 향해 치솟아있어 멀리서 바라보면 정자가 막 날개를 펼치려는 듯 보였습니다. 김삿갓은 다락 위로 올라 사방을 두루 살폈죠. 도리마다 신 묵객들이 남긴 시가 현판으로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고려조의 중신 종몽주의 시가 유난히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묻노니 이 다락을 누가 세웠던고? 이제 내가 올라와 오래 머무노라. 10년 세월 헛되이 모든 일을 잊었다가 옛싸움터 바라보니 눈물이 절로 솟네. 정몽주는 망고의 충신이라 옛 전장을 바라보기만 해도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조선 개국 공신 정도전의 시도 걸려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정몽주의 시와 지극히 대조적이었죠. 영의정으로 이 다락에 올라 보고 느낀 바를 시로 남기노니 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내 땅은 아니요. 세월만 덧없이 흘러갈 뿐이로다. 정도전이 정몽주의 시를 읽고 이에 맞서 그런 시를 지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 상상이라는 칭호가 정몽주를 가리킨 말인지도 분명하진 않았죠. 그러나 시의 내용으로 보건대 정몽주는 자나깨나 나라의 운명을 걱정한 인물이었음이 틀림없고 정도전은 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내 땅은 아니다라는 구절에서 보듯 이미 새 나라를 세울 뜻을 품고 있었던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같은 산수를 바라보더라도 시를 짓는 이의 마음가짐에 따라 그 뜻과 결이 제각기 달라진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죠. 학성산 서쪽에는 표표연정이라 불리는 또 하나의 누각이 있었습니다. 동쪽에 가학루와 더불어 서쪽을 대표하는 누각이었죠. 가학루도 좋지만 서쪽의 표표연정이 더 뼈나다 하니
그쪽에도 한번 가보시지요. 누군가 그렇게 일러주었기에 김삿갓은 망설임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과연 표표연정은 이름난 누각답게 뛰어났습니다. 산방 계곡의 맑은 물이 흘러 이곳에 이르러서는 물결이 일렁이는 용당 여우를 이루고 있었고, 표표연정은 학성산에서 장뚝처럼 길게 뻗어나온 반도의 끝자락에 날아갈 듯 솟아있었죠. 푸른 여울물과 하얀 모래밭은 한눈에 굽어 볼 수 있음도 좋았으나 무엇보다도 김삿갓의 마음을 끈 것은 표표연정이라는 그 이름이었어요. 이는 도연명의 귀거래사에 나오는 구절, 배는 흔들리며 가볍게 드나들고 바람은 솔솔 옷자락에 스며드네 라는 문장이 불현듯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표표연정의 이름은 그 글에서 연유한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허나 직접 올라와 둘러보니 표표연정의 풍치는 가학루와는 비교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더없이 빼어났습니다. 주위에는 고목들이 울창하게 둘러서 있어 숲속에서는 꾀꼬리들이 영절스럽게 울고 있었고, 바다가 가까운 탓인지 남대천 물가에는 갈매기들이 부산스럽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다락 위에 올라 사방을 두루 살피자 시흥이 물밀듯 차올랐죠. 그와 함께 술 생각이 불현듯 간절해져 다락에 있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근방에 술집이 있습니까?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뿐이었죠. 어쩔 수 없이 맹숭맹숭한 정신으로 김삿갓은 표표연정을 예찬하는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안변 땅을 두루 돌다 표표연정에 올라 술을 찾고 시를 쓰며 물갈래를 묻노라. 고목은 정이 깊어 꾀꼬리를 부르고 강물은 힘이 없어 갈매기를 띄우네. 시 한 수를 마치고 나자 김삿갓의 머릿속에는 불현듯 가학루에 걸려있던 정몽주와 정도전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정치의 색이 짙은 영웅 호고들이었으므로 그들의 시에는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풍미가 배어있었죠. 그러나 그 영웅 호걸들 또한 모두 세상을 떠난 지금 이 땅은 오히려 태평성대가 아닌가 말이죠. 그런 생각이 미치자 김삿갓은 또 한 수의 시를 읊었습니다. 영웅들 가고 나니 세상은 고요하여 기소는 다락 위에 한가로이 앉았네. 관동 땅을 아직 두루 보지 못했으니 기러기 따라 장주까지 가보리라. 그렇게 김삿갓은 철새처럼 떠도는 기러기를 따라 장주까지 가보고 싶다고 여겼습니다. 장주는 곧 정주의 옛 이름이지요. 이 시에는 아무런 야심도 없는 순수한 시인으로 자신을 놓는 동시에 세태의 변화 속에서 숨가쁘게 살아온 정몽주와 정도전 같은 영웅들을 은근히 비틀어 보는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누군가가 김삿갓에게 물었죠. 이 정자의 이름을 왜 표표연정이라 지었는지 그 유래를 아십니까? 김삿갓은 사실대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모릅니다. 그 이름에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그러자 곁에 있던 사람이 아는 체하며 나섰습니다. 아이, 나도 들은 이야기라 자세히는 모르겠소만 아주 옛날에 신선 하나가 이곳에서 학을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자를 세우고 신선이 바람처럼 가볍게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으로 표표연정이라
이름을 붙였다는 말이오. 듣고 보니 그럴듯한 전설이었습니다. 전설이란 본디 미주알 고주알 따질 것이 아니라 그저 믿어두는 것이 더 어울리는 법이지요. 김삿갓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하, 표표연정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좋은 말씀을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제야 돌아보니 어느덧 날은 저물어 서녁 하늘이 노을로 붉게 물들었고 상기슭에는 저녁 연기가 아련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신선이 학을 타고 하늘로 오르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듯하여 다시금 시를 읊지 않을 수 없었죠. 긴 방추 끝에 솟은 표표연정아, 학은 떠나고 빈 다락엔 잡새만 우는구나. 심리 벌판엔 안개가 자욱한데 풍경은 하나요. 물은 동서로 갈라지네. 신선이 떠난 자취는 상서로운 구름 속에 아득하다. 나그네의 회포는 석양 속에 더욱 애달프다. 가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볼 기조차 없으니 그 소식은 꿈속에서조차 알 수가 없구나. 표표연정에서 서광사까지는 산길로 백여리. 김삿갓은 표표연정을 떠난 지 닷새 만에야 서광사에 이르렀습니다. 장안사를 떠날 때 공허 스님은 웃음을 띠며 김삿갓에게 일러주었죠. 허허, 혹시 서광사에 들리게 되거든 반월 행자를 찾으시게. 지능은 조금 모자란 편이지만 인품만은 순하고 선량한 사람이니 선생을 정성껏 도와줄 것이오. 그 말이 기억에 남아 김삿갓은 서광사에 도착하자마자 반월 행자를 찾았습니다. 나이 30쯤 되어 보이는 반월 행자는 김삿갓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죠. 사가 선생님이시죠? 허허, 나의 스승이신 공허 큰 스님을 통해 말씀은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공허 스님께서 무슨 기별이라도 남기셨소이까? 아니, 나의 스승이신 공허 큰 스님께서 엊그저 특별한 정가를 보내셨습니다. 허나 설령 그런 정갈이 없었더라도 사가 선생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제가 무식하지는 않사옵니다. 반월 행자가 과연 얼마나 유식한지는 김삿갓으로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스스로 유식을 장담하고 나서는 꼴이 어쩐지 기이하기만 했죠. 허허, 병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반밖에 차지 않은 물은 조금만 흔들어도 요란하게 소리를 내는 법이지. 김삿갓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반월 행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가 끝난 뒤였죠. 반월 행자는 김삿갓과 마주 앉더니 마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나의 스승이신 공허 큰 스님께서 사가 선생과 시집기 내기를 하셨다가 크게 참패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이코야, 도무지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죠. 신은 서로 주고받으며 그 즐거움을 나누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참패와 승리가 있단 말인가. 김삿갓은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하, 아니 귀공은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소? 공허 스님은 워낙 시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시로 문답을 나누자 하셨을 뿐이요. 몇 마디 수작을 주고받았을 따름인데 아니 거기에 참패가 어디 있고 승리가 어디 있단 말이오. 하지만 나의 스승이신 공허 큰 스님께서 소승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공허 스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 보내셨기에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것이오. 아유, 오해가 아닙니다. 공허 큰 스님께서 제게 이르시기 사카 선생은 이태백보다도 위대한 신이니 누구도 감당해낼 수 없는 어른이다. 그러니 너는 섣불리 덤비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경계까지 하셨으니 공허 큰 스님께서 시집기에서 사카 선생에게 참배하신 것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아이코야, 도무지 말이 통할 기미가 없었습니다. 반월 행자가 평소에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다녔기에 공허 스님이 그런 훈계까지 전해 보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죠. 김삿갓은 소리내어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하하하, 아니 귀공은 공허 스님이 내게 참패하셨다고 여겨 무척이나 통분한 모양이구려. 아예 아닌 게 아니라 나의 스승이신 공허 큰 스님께서 참패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울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반월 행자는 말끝마다 반드시 나의 스승이신 공허 큰 스님이란 말을 전두사처럼 붙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두사라 함은 주로 한문 문법에 쓰인 말로 명사나 동사 앞에 붙여서 의미를 보태는 독립된 단어를 말하죠. 그러나 정작 공허 스님이 그를 진정한 제자로 여겼는지는 의심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김삿갓은 일부러 조금 비틀어 말해보았죠. 허허, 스승을 위해 울분을 금치 못한다니 참으로 갸륵한 제자이시구려. 공허 스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 무척이나 만족스러워 하실 것이오. 그러나 반월 행자는 그 말 속에 담긴 조롱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제지간이라면 그만한 의리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스승이신 공허 큰 스님께서 사카 선생에게 그토록 참패를 당하셨다니 솔직히 말해 제자의 도리로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삿갓은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요. 하하하하, 아니 그냥 있을 수 없다면 스승을 위해 나와 주먹 다짐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오. 반월 행자는 주먹 다짐이란 말이 나오자 손을 설레설레 내줬어요. 아이, 주먹 다짐이라뇨?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자란 본디 자비심이 깊어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쓰지 않는 법이옵니다. 아니 그렇다면 스승을 위해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오? 나의 스승이신 공허 큰 스님께서 시집기 내기로 선생께 참패를 당하셨다 하니 이번에는 제가 글풀이 내기로 선생과 겨루어 볼 생각입니다. 선생께서도 물론 응해 주시겠지요? 아이코야, 그 말을 듣자 김삿갓은 또 한 번 소리를 내어 웃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아니 스승이 참패했으니 이번에는 제자가 나서서 대신 겨루어 보겠다는 말이로군요. 그렇지 않소? 맞습니다. 사카 선생께서는 나의 요구에 응해 주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러자 김삿갓은 미소만 띈 채 반월 행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세상에나 얼간이 같은 사람은 한두 명쯤 있기 마련이지요. 반월 행자는 아무래도 그런 부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공허 큰 스님을 이겨냈다는 사람 앞에 감히 글풀이 내기를 들고 나설 수가 있겠는가 말이죠. 그래, 김삿갓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반월 행자는 도리어 자신감을 얻은 듯 하였습니다. 선생께서 어찌하여 대답을 못하십니까? 혹시 저와 겨룰 용기가 없어서 말씀을 못하시는 건 아니겠죠? 김삿갓은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하, 글풀이 내기는
주먹 다짐과 달라서 용기만으로 될 일은 아니오. 귀공이 스승의 참패를 갚겠다며 글풀이 내기를 들고 나오니 아유 어쩐지 겁이 나서 못 견디겠구려. 김삿갓은 애초부터 이런 얼간이를 상대로 글풀이 내기를 버릴 생각이 없었기에 적당히 말로 피해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월 행자는 김삿갓이 겁을 먹고 꽁무니를 빼는 줄로만 여겼는지 점점 더 큰 소리를 치고 나왔죠. 아이 뭐 그렇게까지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스승이신 공허 큰 스님을 꼼짝 못하게 만드셨다니 선생의 실력이 대단하신 것만은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반월 행자가 이토록 집요하게 나오자 김삿갓은 형편상 더 물러설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하, 귀공이 그렇게까지 소원이라면 내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려. 반월 행자는 그제야 이가에 회심의 미소를 띠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사가 선생께서는 참으로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낼 테니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리고는 종이 위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써놓았어요. 근유숙이무질 서유부이무고.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이 글이 무슨 뜻인지 한번 풀어보시죠. 김삿갓은 반월 행자가 써놓은 두 구절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죠. 글자는 모두 12자. 모르는 글자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뜻을 지닌 말인지는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아니, 이 글이 무엇을 뜻하는진 전혀 알 길이 없소이다. 대체 어느 책에 나오는 글이오? 반월 행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느 책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글이 무엇을 뜻하는지만 풀이해 주시면 됩니다. 김삿갓은 난처한 얼굴로 그 한문 구절을 억지로 직역해 보았죠. 허허. 보자. 미나리에는 아제비는 있으나 조카는 없고 쥐에게는 며느리는 있어도 시어머니는 없다. 글자 그대로 풀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나리 같은 풀에 무슨 아제비와 조카가 있으며 쥐에게 어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있단 말인가. 김삿갓은 더 생각할 길이 없어 마침내 손을 들고 말았죠.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모르겠소이다. 대체 무슨 뜻이오? 반월 행자는 기다렸다는 듯 의기양양한 얼굴로 따져 물었죠. 결국 항복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모르는 걸 어찌하겠소. 그러니 항복할 수밖에요. 그러면 선생은 나의 스승이신 공허 큰 스님께는 이기셨으되 그 제자인 나에게는 항복하신다는 말씀이옵니까? 아니 상대가 스승이든 제자든 모르는 것은 솔직히 항복하고 배울 수밖에 없는 법이 아니겠소? 그러니 이 글이 무슨 뜻인지 어서 말해보시오. 그제야 반월 행자는 무슨 큰 인심이나 쓰듯 말했습니다. 그럼 선생이 모르신다 하니 제가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뜻은 이러합니다. 미나리 아제비라는 풀은 있어도 미나리 조카라는 풀은 없고 쥐며느리라는 벌레는 있어도 쥐시어머니라는 벌레는 없다는 말이죠. 아무리 박식하다는 사가 선생이라도 이런 것은 모르셨던 모양입니다. 하하하하. 아이코야. 김삿갓은 그 엉터리 같은 풀이를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하하하. 아니 이 글이 그런 뜻인 줄은 미처 몰랐소이다. 아무튼 귀공은 참으로 유식하시구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은근한 조롱이었으나 반월 행자는 그 속뜻을
알지 못한 채 신이 난 얼굴로 또 말했습니다. 선생께서 참패하신 것이 몹시 억울하신 모양이니 내기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춘절추, 주적야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건 또 무슨 소린지 김삿갓은 반월 행자가 써놓은 글자를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역시 알 수 없는 글귀였죠. 반월 행자는 학문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장난을 걸어오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김삿갓은 그 요령을 알아차리고 같은 방식으로 풀어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하여 춘절추, 주적야 그것을 우리말로 몇 번 되뇌다가 문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알겠소이다. 춘절추, 주적야란 봄에 가를 꺾고 낮에 밤을 딴다는 말이오. 어떻소? 내 말이 맞지요? 반월 행자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어요. 아니, 선생은 이 문제를 본시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옵니까? 아니요. 본래부터 알았던 것이 아니라 당신 식으로 풀어보니 가을은 가을과 통하고 밤은 밤과 통하더이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오.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잘 맞히신다면 한 문제를 더 내보겠습니다. 반월 행자는 은근히 약이 오른 듯 뒤통수를 극적이며 다음 글귀를 또 써보였죠. 조거지 2월 풍내 옆 8분 이 글이 무슨 뜻인지 한번 풀어보시죠. 아무리 사과 선생이라도 이 글만은 풀지 못하실 것이옵니다. 김삿갓은 종이에 적힌 글귀를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글자 하나하나에는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장으로 풀어놓고 보니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았죠. 글자대로 옮기면 새가 날아가니 나뭇가지는 2월이 되고 바람이 불어오니 나뭇잎은 8푼이 된다. 이 또한 앞서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뜻이 통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말장난의 요령으로 풀어볼 수밖에 없었지요. 나무에 앉아있던 새가 날아가면 나뭇가지는 흔들릴 것이고 바람이 불면 나뭇잎은 너울거리게 마련이다. 그 흔들림을 수로 빗댄 것이 아닐까. 김삿갓은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문득 무릎을 탁 치며 외쳤습니다. 아니 나 이것도 알 수 있는 것 같소. 예? 아시겠다고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김삿갓은 태연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조거지 2월은 새가 날아가니 나뭇가지가 달마다 흔들려 두 달처럼 보인다는 말이오. 그리고 풍내 옆 8분은 바람이 불어오니 나뭇잎이 너울너울 흔들려 8푼처럼 갈라 보인다는 뜻이오. 어떻소? 내 말이 틀린 데가 없지요? 그러자 반월 행자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삿갓의 풀이가 너무도 그럴듯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너무 쉽게 풀어낸 것이 못내 수상했던지 마침내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선생은 예전부터 이 문제를 알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그 말 속에는 만일 옛날부터 알지 못했다면 이처럼 어려운 문제를 이토록 쉽게 풀어낼 순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자 김삿갓은 너털 웃음을 웃으며 말했죠. 아니 전부터 알고 있었든 즉석에서 풀었든 해답이 맞으면 그만 아니오? 사실은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름난 학자들과 이런 내기를 여러 번 해보았으나 제대로 마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만은 척척 마치시니 옛날부터 알고 계셨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허, 그렇게 생각되거든. 그렇게 믿고 계시면 될 일이요. 그러나 반월 행자는 끝내 약이 오른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문제만 더 해보시겠습니까? 김삿갓은 웃을 수밖에 없었죠. 아니요. 이제 그만하고 잠이나 잡시다. 이런 내기를 자꾸 하다 보면 내 미천이 드러나겠소. 아닙니다. 딱 한 번만 더 해보시죠. 제가 문제를 써놓을 테니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반월 행자는 종이에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화락, 화화립, 송풍, 취송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반월 행자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물었어요. 김삿갓은 그 글을 보는 순간 속으로 미소를 지었죠. 왜냐하면 그와 비슷한 그 장난을 자신 또한 예전에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하하, 이건 아주 쉬운 문제요. 꽃나무는 꼿꼿하게 서 있고 솔바람은 솔솔 불어온다는 말이요. 아이코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반월 행자는 또다시 입을 딱 벌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선생께서 이 문제를 그렇게도 쉽게 푸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해보십시다. 그러자 김삿갓은 손을 내줬어요. 아니요. 이제는 진력이 나서 못 견디겠으니 그만합시다. 그러나 반월 행자의 고집은 황소 고집이었습니다. 딱 한 번만 더 해보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좋소이다. 그러면 문제를 내보시오. 김삿갓은 어쩔 수 없이 또 응낙했죠. 반월 행자는 어떤 문제를 내야 할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옳지, 이 문제라면 모르실 거야.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글귀를 써 내밀었습니다. 가빈 쌍월소 의패 반풍다. 김삿갓은 그 문장을 잠시 바라보다 고웃음을 치며 말했죠. 아니 이거는 너무도 쉬운 문제요. 이런 문제를 누가 못 풀겠소? 예? 이 문제가 그렇게 쉬워 보이옵니까? 아니 글줄이나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오. 그러나 반월 행자는 그 말을 선뜻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다면 어디 풀이를 해보시죠. 김삿갓은 태연하게 설명했어요. 자, 마지막이요. 잘 들어보시오. 갑인 쌍월소의 쌍월은 다리 둘이라는 뜻이니 법붕자가 되고 그리하여 갑인붕소, 곧 집이 가난하면 벗이 적어진다는 말이오. 또 의패 우풍다의 풍은 벌레 중자의 반쪽이니 슬자가 되어 의패슬다. 즉 옷이 해지면 이가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어떻소? 내 말이 틀림없지요? 과연 사카 선생은 공자님보다도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의 스승이신 공허 큰스님께서 선생께 시집기 내기에서 참패하셨다는 말씀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요. 어찌 그토록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으십니까? 김삿갓은 웃으며 말했어요. 학문 토론도 아닌 단순한 글장난을 가지고 어찌 그리 대단히 여길 일이오? 아닙니다. 선생 같은 어른은 태어나 처음 뵙는 분이옵니다. 반월 행자는 그렇게 말하더니 벌떡 일어나 김삿갓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사카 선생을 스승으로 받들어 모시겠사옵니다. 부디 어리석은 제자의 큰 절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자 김삿갓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아니, 내가 오늘은 생각지도 못한 제자를 얻었구려. 그 말이 최대의 경의를 뜻함을 알기에 김삿갓은 웃으며 절을 받은 뒤 말했죠. 나는 서광사에 오래 머물 생각은 없으니 머무는 동안이나 이곳 구경이나 잘 시켜주시오. 아유, 그 문제라면 염려 마십시오. 서광사 일이라면 제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사옵니다. 무엇이든 물으시는 대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반월 행자는 말끝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비록 총기가 번뜩이는 인물은 아니었으되 그 성정만큼은 숨김이 없고 고닫죠. 조금 모자라 보일 때도 있었으나 그 모자람 속에는 계산도 꾀도 없었고 오로지 스승을 공경하고 사람을 믿는 마음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월 행자는 어디까지나 선량한 사람이었죠. 오늘 들으신 김삿갓의 이야기는 김삿갓의 재치 있는 말장난과 반월 행자의 어리숙함을 통해 웃음을 주곤 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은 남을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즐기기 위한 것이란 점이죠. 반월 행자는 글풀이로 상대를 꺾으려 하지만 김삿갓은 승패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고 익살로 받아넘기며 분위기를 풀어줍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진짜 지혜란 오람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라는 사실이지요. 또한 이 이야기는 사람의 가치는 총명함이 아니라 마음의 결에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반월 행자는 모자라 보이지만 스승을 공경하고 사람을 믿는 마음만큼은 진실했죠. 김삿갓이 그를 무시하지 않고 끝내 받아들이는 이유도 바로 그 점인 것 같습니다. 삶이 각박할수록 모든 것을 무겁게만 대하면 숨이 막히지만 김삿갓처럼 시와 익살로 세상을 건너는 태도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지혜란 이기는 데 있지 않고 너그러움에 있으며 삶이 고단할수록 여유와 웃음은 사치가 아니라 절대 필요한 요소라는 데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